예, 저 KBS 박진범 PD입니다. 제가 2013년에 이제 특파원을 마치고 돌아왔죠. 특파원 가기 전에는 또 중국에서 유학을 해서 또 석사학위를 땄고, 그래서 이제 한 5년간의 어떤 중국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제 개인적으로도 그랬고 회사 차원에서 이걸 좀 더 활용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침 또 그때가 어떤 중국이 굉장히 이제 급속도로, 물론 그 전부터도 뭐 급속도로 성장을 했지만은 그때 이제 굉장히 그게 국제적으로 부각이 된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을 한번 다시 봐야 되겠다, 중국의 어떤 부상을 어떻게 좀 더 디테일하게 봐야 되겠다, 이런 요구들이 어떤 우리 회사 내에서 많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 프로그램을 하게 된 거죠. PD들, 특히 이제 다큐멘터리 PD들은 그 제목을 굉장히 중요시하거든요. 이 제목이라는 게 그 내용을 어느 정도 또 함축적으로 또 담고 있어야 되고, 또 암시를 또 해야 되고, 그러면서 또 입에 착착 또 달라붙어야 되고,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작팀들이 제목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이제 뭐 여러 차례 회의를 했죠. 어느 순간 갑자기 우리가 이제 제작진의 이렇게 머릿속에 떠오른 게 슈퍼파워라는 단어가 떠올랐어요. 중국이 지향하는 어떤 초강대국 슈퍼파워를 이제 우리가 좀 풀다 보니까 슈퍼 차이나가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슈퍼 차이나라고 하니까 이미 뭐 중국이 이미 슈퍼파워가 됐다는 거냐 이렇게 묻는데, 그런 의미는 아니고 초강대국 슈퍼파워를 지향하고 있는 중국, 이런 의미로 우리가 슈퍼파워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슈퍼 차이나는 이제 총 6부작이었거든요. 그래서 부상하는 중국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이것을 이제 크게 어떤 세 가지 어떤 힘의 프레임으로 보자. 그 힘이랑 세 가지 힘의 프레임이란 것은 경제력인 힘, 경제력, 그 다음에 어떤 외교 군사력, 그 또 하나는 이제 소프트 파워라고 해가지고 어떤 문화적인 영향력, 뭐 이런, 중국은 요 세 가지 측면에서 경제력, 외교 군사력, 그다음에 문화적인 측면에서 어떤 슈퍼 파워를 지향하는 거죠. 그 당시 어떤 중국의 상황을 저는 뭐 적절하게 이제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힘의 프레임을 가지고 잘 표현을 했다고 생각하고, 근데 지금 이제 7년이 지난 시점에서 보면은 뭐 그 사이에 이제 중국은 또 뭐 우리가 뭐 얘기했던 것처럼 계속 성장을 이어왔고, 또 예를 들면 우리는 그 당시에 그렇게 주목을 하지 않았던 어떤 기술 굴기라고 할까요? 어떤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두드러진 면이 있었다. 예를 들면은 뭐 핀테크랄지, 뭐 드론이랄지, 그 다음에는 뭐 안면 인식 기술이랄지, 이런 어떤 상업적인 기술 이외에도 어떤 우주 항공 분야, 이런 면에서는 어떤 중국의 어떤 기술 굴기, 이런 것도 굉장히 우리는 그 당시는 우리는 슈퍼차이나 제작할 때마다 별로 관심을 가지 않았지만 그런 것도 굉장히 이제 두드러졌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한중 관계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관계입니다. 이제 물론 한미 동맹도 중요하지만 한중 관계라는 것은 일단 뭐 교역량으로만 보더라도 한미 간 또는 한일 간 교역량을 합친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우리가 한중 간의 교역량이 있고,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뭐 한 3, 40년을 같이 살아온 이웃이고 중요한 파트너이기 때문에 좀 더 중국을 심층적으로 이해를 하고 좀 더 그 이면을 분석하고 어떤 그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한중 수교에 의해서 지난 30년을 돌아보면 이거 굉장히 대단한 사실 성과입니다. 그러니까 국제 세계 외교사에서 이 한중 관계, 한중 수교를 굉장히 기적이라고 할 만큼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어떤 뭐 인적 교류나 어떤 뭐 물적 교류가 이렇게 급속도로 확산된 게 사실 한중 수교만 한 게 없거든요. 이 한중 두 나라 사이에 항공편만 하더라도 일주일에 1000편이 넘었어요. 사실은 한참 좋을 때는 일주일에 1000편이 넘는 항공기가 중국 항공을 왔다 갔다 할 그 정도였으니까, 저는 이제 어차피 이제 30년을 계기로 새로운 한중 관계를 좀 수립을 해야 된다. 근데 이걸 제가 뭐 굳이 이름을 붙이면 한중 관계 뭐 2.0 뭐 이런 식으로 하든 어떻게 하든 지금까지 했던 식으로 그냥 중국은 뭐 정치는 그냥 대충 하고 경제적으로는 좀 잘 이렇게 하는 뭐 이런 낡은 틀도 하지 말고 어떤 한중 관계도 새로운 틀을 짜야 된다. 그래서 어떤 그 새로운 틀에 의해서 어떤 새로운 30년을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북아시아 냉전 체제 종식을 한중 수교 이후 세계사적 한국과 위기를 중국의 관계는 다방면에서 비약적으로 발전했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제1무역 상대국으로 자리매김했고 양국이 맺고 있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는 중국이 수교국과 설정하는 최상위 등급이죠. 게다가 한중 수교는 한반도의 냉전구도 해체의 일조에 역사적 의미도 깊은데요. 이는 수교 전 서로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던 때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체제와 이념이 다를 뿐만 아니라 수십 년간 단절된 관계를 다시 잇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냉전 종식이라는 세계적 분위기와 동시에 양국의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1986년 서울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에 중국은 대규모 선수단을 파견하며 동서화합의 무대 연출에 일조했고 1990년 비수교 상태에서 양국은 무역 대표부를 설치해 이들이 사실상 대사관 역할을 수행했죠. 1991년 10월 12일 서울에서 개최된 에이펙 회의에 참석한 중국의 첸치천 전 부장을 만난 노태우 전 대통령은 한중 수교의 의사를 밝혔는데요. 이후 중국의 수교 의지까지 확인한 뒤 1992년 4월 24일 한국은 수교 협상 프로젝트, 일명 동해사업의 협상 전담반을 구성해 베이징으로 파견했습니다. 당시 이들은 보안을 지키기 위해 부인과 가족에게도 비밀로 했고 조기에 수교 교섭을 완료하되 서두른다는 인상은 주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우고 교섭에 투입되었습니다. 양국의 대표는 총 3차로 진행된 예비회의를 통해 공동성명문과 양해각서에 합의했고 협상이 진행된 지 4개월 만인 1992년 8월 24일 한중 수교를 공식적으로 발표합니다. 그리고 이어진 수교 30년. 양국의 외교 단계는 해를 거듭할수록 심화되고 격상되었으며 협력의 범위도 확대되어 왔는데요. 앞으로 한국과 중국의 관계는 어떻게 발전하게 될까요?